자, 우리는 이제 172, 수한 172로 갈게요. 172쪽, 여기로 가볼게. 172쪽에 봤더니 확장된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황석영의 북망 멀고도 부족한 곳이래요. 와우, 이거 봐라. 자, 북망이고요. 북망. 멀고도 부족한 곳이에요. 부족한 곳. 자, 올해 EBS에 처음 나왔고요. 그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나온 적이 없고. 프린터 없는 사람, 수능 완성 안 난 반동, 나쁜 인간탱이들. 없네? 여기 있다. 있어? 다운받았고? 없다? 없지? 최재현. 저런 날라리, 이씨.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그 멍충이. 최준 일로 와. 여기. 뭐 어쩌라고. 여기. 자, 북망 멀고도 부족한 곳이고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입에서도 없고 문학책에도 없는 놈이야. 그래서 아마 확장된 보기로 길게 좀 이렇게 뺐나 봐요. 내용 자체는요. 이게 나왔길래 전문을 찾아봤는데 되게 짧아요. 한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더라고요. 나도 요번에 읽었어요. 뭔 참나. 자, 북망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북망산에서 옛날에 어떤,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족이 여러 오랑캐들이 많다 보니까 침입이 잦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망에는 항상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인데, 거기 항상 사람이 죽은 시체들만 널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북망은 죽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멀고도 부족한 것은 얘가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역사에 대해서 이 소설은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가 봐. 역사라는 것은요, 역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거대 담론? 거대 담론이라면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보다는 어떤 개인의 역사, 개인의 기록 이쪽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고도 부족한 곳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거대 담론이면 역사책에 기록되는 건데 얘네들은 뭐냐면 역사 쪽에 기록되지 않는 것. 그죠? 멀고도 부족한 곳은 역사 속에서 기록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록되지 않아서 어떻다는 거야. 이것이 복원되었으면 좋겠는 거야.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원되었으면 좋겠다. 즉 역사라는 것은요, 개인의 이야기를 담았으면 뭐 이런 얘기를 담은 게 요 놈이었습니다. 자, 그래 어디 확장된 보기를요 먼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길어요. 확장된 보기를 아주 길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로 가볼게요. 근데 원래 확장된 보기가 나오면 확장된 보기에 맞게 문제를 풀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문제 구성은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확장된 보기 없이도 심지어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건데 어쨌든 우리는 한번 배워보자고요. 확장된 보기 한번 볼게요. 황석영의 북망 멀고도 부족한 곳은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삶의 틈을 다룬 소설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틈, 개인의 삶 두 개를 다뤘다는 거네. 그러면 자,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기록 이 두 가지가 오는 거야. 이 두 개가 바로 뭐냐면 역사라고요. 이게 이렇게 기록되는 게 역사인데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대.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기록에 통해서 바라보겠대요. 자, 역사를 거대 담론이 주목하는 역사적 사건 중심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역사를 바라보는 게, 이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거의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생각한대요. 담론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역사 기술입니다. 여기가 역사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니까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문화, 그러니까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서 해석하는 것. 이게 역사책의 기록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대. 이러면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대.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의 기록은 거대 담론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기록을 다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거야. 또 계속 볼게요. 따라서 역사는 개인의 삶이 복원될 때 진정한 의미의 역사성, 연속성을 회복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요 얘기하네요. 바로 개인의 뭐가 복원된다고요? 뭐라고? 어디 하고 있었지 지금? 몇 번째지? 개인의 삶이 복원될 때 있다.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복원해야 돼. 그 얘기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복원할 때 뭐가 생기냐면 뭐 있다.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복원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단절된다는 거야.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의 기록이 전파돼야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특이한 지점이네. 좀 더 가볼게요. 이 소설은 역사적 사건 저변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적 삶을 복원하려는 인물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요, 북막 멀고도 고적한 곳은 이쪽에 초점을 두었어요. 이거네. 결국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 복원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원하려고 하냐면 그것이 역사의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을 가진 거야. 복원하지 않으면 단절되는 거야. 산으로 얘기하면 이게 산이 이렇게 연결돼서 역사가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가 개인의 어떤 한 개인이 삶이 복원되지 않으면 이렇게 단절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개인의 역사의 삶을 복원시켜야 된대요. 소설에 등장하는 산천에 대한 묘사와 인물들의 언급은 산천에 대한 묘사가 나올 테고 인물들의 언급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나 봐. 개인의 삶을 주목하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산천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주목하지 못하던 그런 것이 등장할 거래요. 그 다음 누군가의 인물의 언급을 할 건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나 봐. 그 다음 청년의 등장은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시도로 연계됩니다. 청년이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려고 한대. 그렇다면 뭐겠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거네. 자, 청년과 노인의 만남으로 인해 역사적 사건이 배제된 개인의 사건이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줄 쳐볼게요. 청년과 노인이 만나서 이제 개인의 삶이 복원되나 봐요. 그러면 가만히 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거니까 당연히 노인이 청년에게 뭔가를 전파하겠죠. 뭐겠어? 개인의 역사를 전파하겠죠. 아마 청년은 어려서 잘 모르나 봐. 옛날 얘기를. 근데 그 노인이 전파해 줄 거야. 노인과 청년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침묵과 대화를 통해 힘들게 들추어지는 것은 별의별 일들입니다. 별의별, 소설 속에서는 별하별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의 아주 개인적인 일들이 나오나 봐. 별의별 일들입니다. 전쟁과 개인의 정념은 정제되지 않는 생각, 거친 생각, 이런 거. 정념을 억누르는 인습 등이, 그러니까 전쟁과 인습 등이 역사를 구성하는 거대한 사건에 해당된다면, 그럼 전쟁, 인습이 바로 뭐겠어? 거대 담론이었네. 여기서 아까 거대 담론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전쟁이라든가, 인습이라든가, 이런 게 일종의 거대 담론에 해당되는 거래. 그럼 아까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복원한 이게 뭐라 했냐면 요게 별의별 일이었죠. 별의별 일. 참 별일이 다 있어. 그때 이 별의별 일. 다음. 별의별 일은 이러한 거대 사건들에 의해 훼손된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 결론을 끌어가서 일단 자, 이쪽은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건 우리가 아까 위쪽에서 슬쩍 봤더니 뭘 언급한다고 그랬냐면 바깥에 산천에 대한 묘사가 있다고 그랬잖아. 위쪽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뭐가 보일 거냐면
맥이 끊긴 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맥이 끊긴 산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소설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홍수가 와서 산 중간이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현실이야, 뭐 이런 걸 언급할 겁니다. 요게 맥이 끊긴 산의 모습이라면 이쪽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아까 했죠? 별의별 일이었죠? 별의별 일이 여기입니다. 다음, 개인의 삶이 역사적 사건에서 소외됐다는 점은 전쟁으로 인한 희생의 전모를 그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됐구나. 개인의 삶이 역사에서 소외된 건 뭐였냐면 전쟁으로 어떤 개인들의 희생이 됐나 봐. 그 희생의 기록이 쓰여 있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 희생의 의미를 노인이 전파할 건가 봐. 따라서 청년과 노인의 시도하는 합장 아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네 아버지와 나를 함께 묻어달라 할 때 그 합장. 무슨 말이겠죠? 나 어디 있어 이씨. 어디 갔어? 몇 번째 달라겠죠? 어디 갔어 이씨. 합장 어디 갔어? 있다. 합장은 개인의 삶을 복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역사를 구성하는 행위로 파악됩니다. 청년이 지금 합장하러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인의 삶의 기록을 찾는 거야. 노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몇몇 단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부모에 관한 사연입니다. 청년 아버지는 동그라미 쳐볼게요. 개인에 미친 전쟁의 영향입니다. 청년의 아버지. 자신이 가담한 단체의 활동에 연루되어 이념 대렵에 첨예한 전쟁 상황의 희생인물이 되었답니다. 대충 봤을 땐 좌익 활동을 했을 겁니다. 좌익 활동으로 인해서 희생됐나 보죠. 그죠? 나의 청년의 아버지가 과수댁이었던 청년 어머니는 동그라미 청년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당시의 인술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된답니다. 그럼 대충 감이 오죠? 청년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너 빨갱이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내까지, 청년 어머니까지 고초를 겪나 봐요. 대충 그런 내용인가 보네. 청년 아버지의 희생은 전쟁을 야기한 이념의 대립을 환기합니다. 청년 아버지의 개인사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조차 전해지지 않는 상태야. 그러니까 청년은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고요. 그걸 노인이 얘기해 주나 보죠. 따라서 노인과 청년의 행위는 누락된 개인사를 복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다시 누락된 개인사를 복원 밑줄 치고 그게 바로 합장하는 거 그거였네. 아마 청년이 합장하러 왔나 봐. 그때 노인이 이제 설명해 주나 봐요.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설명해 주나 봐. 그런데 노인과 청년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 합장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아직도 피해내? 이는 개인의 희생을 야기한 비극의 원인이 여전히 현실 상황에 적용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직도 그런 인습은 계속 있나 봐. 빨갱이하면 거리를 두는 그런 인습이 아직도 남아있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청년의 행위는 합장하려고 해요. 역사가 세대 간의 기억을 통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노인은 청년 아버지의 삶을 청년에게 전하고자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죽음 이후의 모습을 담담하게 토로하는 것은 이러한 노인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또한 청년의 꿈은 네모 쳐볼게요. 청년의 꿈.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역사의 흐름 줄칠게요. 역사의 흐름을 표현한 겁니다. 청년의 꿈속에서 고적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산천과 이에 대비해 나타난 말들의 동적인 이미지. 그러면 고적한 이미지 세모치고요. 말들의 동적인 이미지 역삼각형 칠게요. 두 개가 같이 나온 거야. 이것은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삶의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형성하였대요. 그렇다면 고적한 이미지의 산천이 역사적 사건,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건. 그 다음에 말들의 동적인 이미지는 바로 뭐겠어? 그게 개인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요, 아주 거대 담론에 의해서 정치, 경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흘러가요. 하지만 간과하지, 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개인의 삶들은 빼면 안 돼요. 이런 얘기인가 봐. 그래야 진정한 역사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야 이런 꿈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겠냐? 그죠? 꿈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런 게 몇 번인 거야? 25번이죠. 이게 25번입니다. 아닌가? 꿈이 그거 아닌가? 아니다. 23번이군요. 자, 이따 뒤에서 한번 해보고. 자, 영속적인 산천의 모습과 계속 이어지나와 끝이 없는 세대를 이어가는 다양한 모습은, 그러면 영속적인 산천이라는 건 역사의 흐름이겠죠. 아주 거대하게 쭉 흘러가는 거야. 그럼 그 흘러가는 속에서 잔잔하게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 이야기. 다양한 모습의 개인의 삶을 조우하는 현실을 청년은 합장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망 멀고도 고적한 곳은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바로 뭐겠어? 이게 바로 역사의 빈틈이죠. 멀고도 고적한 곳에 그 죽음이 복원돼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래요. 복원한다는 말을 다시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 것, 이렇게 얘기했군요. 대충 알겠다 이제.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짧다 보니까요, 현재 우리 제시문만 읽어도 전체 내용은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없는 부분을 좀 살짝 추가해 볼게요. 앞부분이 살짝 없긴 하거든요. 자, 뭐 할 거냐면 앞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청년이 등장합니다. 청년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얘가 이제 원래 여기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은 아닌 거야. 외지이냐. 근데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검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검은 정장에 뭘 들고 있냐면 라면 박스를 하나 들고 와요. 그것도 뒤에다 이렇게 메고 옵니다. 검은 정장에 라면 박스를 하나 메고 오는데, 검은 정장은 우리가 주로 언제 입냐? 상중. 그죠?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난 아버지와 함께 합장하고 싶다라는 유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라면 박스에 뭐 있어? 유골함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들고 지금 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살 정도로 있냐면 22살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제 노인은 한 62세 정도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누구를 찾냐면, 어머니 유언이 뭐였냐면 아버지와 합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나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까치골이라는 데 가시면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누굴 찾으라고 얘기하면 까치골에 가서 배민성 노인을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배민성 노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럼 배민성 노인은 누구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의 아빠의 친구입니다. 나의 아빠의 친구야. 그래서 청년이 처음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합니다. 혹시 배민성 노인 아세요? 글쎄 그 누구지 하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저기서 그 주막집 하고 있는데 글로 가봐요. 글로 갑니다. 이동합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주막집으로 이동합니다. 이것도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보일 겁니다. 요거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펼쳐질 겁니다. 자, 주막에 와서 이제 청년이 물어봅니다. 청년은 이 배민성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냥 배민성 할아버지라니까 노인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됐든 만나고자 와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할 거냐면, 저 감나무집 뭐 이렇게 얘기해요. 감나무집 얘기하는 순간 아까 우리 읽다 보니까 나의 엄마는 과수댁이라고 했잖아. 그죠? 과수원집 딸이야. 그래서 감나무집 이렇게 나오니까 노인이 당황을 합니다. 저는 누구야? 이미 알아챘어요.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당황해서. 그래서 뭐 하냐면 어머니 유골 합장합니다. 합장을 해야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뭘까? 어머니의 유골을 아버지 무덤에 합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이미 눈치챕니다. 네가 찬식이 아들이구나. 보는 순간, 감나무집 이 얘기 순간에 알아챕니다. 찬식이 아들이구나. 자네. 그럼 나의 아버지가 찬식이고 배민성은 서로 간에 친구지간이었던 거야. 그죠? 그럼 아까 읽었던 거 봤더니 찬식이가 바로 뭐냐면 좌익 활동을 한 거죠. 얘가 누구라면 좌익 활동을 한 거죠. 좌익 활동을 했던 거고요. 배민성 노인은요, 친구지간이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좌익 활동에 적극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 할까?
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뭐라고 하지? 소극적이랑 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래? 소극적? 중도 좋아요. 자익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요. 얘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뭐 일종의 뭐 중도층? 그냥 중도적 삶을 삽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인이 갑니다. 그럼 가자. 너의 아버지 무덤으로 가자 해서 이제 아버지 무덤으로 데려가는 거야. 중간에 이제 길을 걸쳐서 이제 쭉 가겠죠. 당연히 이제 길을 가면서 쭉 나올 거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감나무 집으로 갑니다. 나의 아버지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잘 봐야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관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좌익 활동을 하다가 나의 어머니는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인 배민성도 어떻게 써요? 이 찬식이 무덤을 대놓고 관리할 수가 없는 거야. 몰래 가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찬식이가 죽었을 때 배민성 노인이 친구의 시체를 감회장에다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묻어놓은 상태야. 요런 상태야.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봐야 봉분이 있을 정도의 그 정도야.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감나무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 감나무집에 와서 이제 노인이 청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무슨 얘기할 거야? 숨겨진 진실을 얘기하겠죠? 숨겨진 진실을 얘기할 겁니다. 그 숨겨진 진실이 바로 역사의 빈틈을 메워줄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진실을 얘기한다는 건 일종의 역사의 빈틈을 전달해 주는 거죠. 내가 미처 몰랐던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첫 번째, 저 감나무집이 자네 모친의 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모친의 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것도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자, 노인이 청년에게 저거 네 아버지의 집이야. 이러면 되죠. 저거 네 아버지의 집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네 모친의 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뭐냐면 이 아버지의 집은 아닌 거죠. 그죠? 자네 모친의 시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냐? 두 번째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여기 와서 학교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과부였던 너의 엄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과부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은근한 정분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과부인 청년의 어머니와 플러스 청년의 아버지가 결혼을 한 거야. 당시 인습에 의하면 어떻게 써요? 이런 것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거기다가 얘가 좌익 활동까지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집안에서 아예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쫓겨나서 아들을 데리고 살았던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념의 대립으로 희생됐다라고 합니다. 좌익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이념의 대립으로 희생되었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너희 어머니도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죠? 청년 어머니의 고초를 겪게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의 빈틈이죠. 청년이 몰랐던 단절됐던 것을 노인이 어떻게 해서 역사의 빈틈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였네요.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나와서 저쪽으로 연결할게요. 여기 안 나와서 이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노인의 집으로 옵니다. 그 소설은 되게 간단합니다. 외지인이 방문을 해서 그죠? 아버지의 무덤 발견,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하고 그 다음에 꿈을 꾼다는 얘기가 끝입니다. 자, 노인의 집에 와서 이제 청년이 같이 잡니다. 단 하루에 있는 일이 소설로 된 거야. 그래서 뭘 꾸냐면 청년이 꿈을 꿉니다. 청년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좀 살짝 했는데 말 뛰는 거 있어야 했다고 그랬죠?
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이 꿈속에서 정적 이미지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야? 동적이래네. 동적 이미지가 있는 게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이 정적 이미지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고적한 상천. 고적한 산천의 모습이 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아까 얘기했던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거대 담론을 큰 줄기, 담론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 정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큰 줄기로 기억되는 것들, 산줄기로 역사가 기록되니까 큰 줄기로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 동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다양한 말들이 나옵니다. 말이 흰색도 있고 무슨 색도 많이 있어요. 다양한 말들이 뛰어다닙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바로 개개인의 어떤 뭘까? 개개인의 삶에, 그죠? 개개인의 삶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겠지? 다양성? 개개인의 다양한 모습? 뭘까? 다양한 모습. 별의별 일이겠죠? 그죠? 요게 별의별 일이야. 그러면서 노인이 이제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혹시 한이라는 거 아니? 라고 마지막에 합니다.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노인이 청년에게 혹시 한 맺힐 따위 그 한 맺힌다 한의 색깔이 있다라면, 한의 색깔이 있다면 뭘까라고 합니다. 저 바깥에 산들 연결되어 있는데 비가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이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여기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게 끊어졌는데 이제 노을빛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불글불글 이렇게 옵니다. 노을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기 산과 산 사이에 끊어진 데 있지 않냐? 거기에 그 빛이 한의 빛이 아닐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노인이 얘기해줍니다. 한의 빛이 있다라면, 한의 색깔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붉은 빛. 끊어진 산 되겠다. 끊어진 산 사이에 붉은 빛이, 붉은스름한 빛, 그게 바로 한의 빛이 아닐까? 하면서 소설은 끝나요. 이 끝이에요. 한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들어온 놈 책 있어? 있어? 정현이 있어. 자,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흘러가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자, 처음 시작에 청년이 넙죽 절을 했습니다. 뭐가 지금 없는 거냐면 청년 여기가 빠졌어요. 검은 전장을 입고 나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요. 여러 사람들한테 배민석 노인이 어디 살아요? 이거 이제 없는 거야. 여기가 좀 빠졌고, 배민석 노인 저 주막집에 가면 주막하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가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막집에 와서 이제 여기야. 요 지점이야. 요 지점. 청년이 넙죽 절을 했습니다. 당황한 노인은 끙 하면서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젊은 애가 절을 하니까 노인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드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시던가? 이거는 큰 따옴표가 없네. 여기는 대화의 형식을 많이 가졌는데 큰 따옴표가 없습니다. 저는 감나무집 하며 그가 사이를 떼는데 노인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프기도 하겠지만 뭔가 하면 놀란 거야. 당황한 겁니다 지금. 아랫배에서 무슨 덩어리가 끌어올라 온몸을 훑고 터져 나오는 듯한 기침 속에서 노인은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알겠구만. 어디서 이거 본 듯도 한다 싶었는데 노인이 요강을 끌어다가 몇 뭉치의 가래를 쏟아냈습니다. 노인은 잠깐 진정하려는지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발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잔식이 자제란 말이구만. 뭐 이런 얘기네. 얘기 안 하는데 영감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생김새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네, 쏙 뺐구먼. 여기는 어찌 알고 왔냐? 청년이 고개를 푹 수그렸습니다. 노인은 몇 번이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흘 전에 어머니가 별세하셨어요.
노인은 다시 한참이나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그분이 꿈에 보이더니 그래 어떻게 장례는 치렀고. 청년이 미닫이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뭘까? 아까 라면 박스 그쪽으로 쓱 갑니다. 모셔왔어요. 안으로 모시게나. 노인은 흐트러지지 않게 아는 자세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망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겠죠.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청년이 라면 상자에 윗목에 놓아 멍하니 지켜보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하구먼. 어떤 맺힌 사연이 있나 봐요. 노인의 눈이 그늘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단정히 앉아서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임종 때 무슨 말씀은 없으셨고. 까마꼴 얘기는 들었어요. 여기가 지금 까마꼴이야? 아버님과의 합장을 또 부탁하셨고요. 유언이군요. 그리고 배 선생님에 관해서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거 이외에 어떤 부모의 사연이나 이런 건 모른다고요. 부모의 유언으로 까마골에 가면 배민성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아버지와 합정을 해줘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럴 테지 알 리가 없죠. 왜냐면 얘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쫓겨났으니까 알 리가 없죠. 저녁 들어갈까요? 밖에서 노파 소리가 노파인데 저녁 들어갈까요? 부인이겠죠. 배민성 할아버지의 부인. 아니야 그것보다도 난 좀 나갔다 올 일이 좀 있어. 어디 가겠어? 찬식이 무덤에 가겠지. 당신 수삼 다려놓은 거 마시고 나가세요. 알았다니까. 노인이 두 손으로 허리를 받쳐 일어섰습니다. 자 가보세나. 두 사람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 요 주막에서 이제 길로 나가는 거야. 여기는 제가 아까 뺐지만 요 길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한번 체크할게요. 뭘 주목할 거냐면 아까 요게 나올 겁니다. 맥이 끊긴 산의 모습이 좀 살짝 언급할 거야. 이리로 걸어가세나. 동네 것들 만나면 번거로우니까. 아까 확장된 보기에서 아직도 그 인습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서로 피해갈 수밖에 없네요. 노인이 지팡이로 돌담을 둘러진 왼편의 논두렁길로 가리켰습니다. 저 쓰잘데기 없는 나무를 보게나. 노인은 논두렁 옆에 개울가로 무성하게 자라나 통행을 방해하는 아카시아 덤불을 지팡이로 툭툭 쳤습니다. 개울 위쪽으로는 붉은 흙과 돌더미가 드러나는 척박한 야산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딨어 이씨. 그 다음 참 낙엽송이며 회나무며 솔돈만 났건만 참 산골이 심란하이. 지금 왜 심란한 거냐면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나서 그 산이 좀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중략해서 없는 거야 지금. 청년이 노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유 그 전방에는 아예 산이 주저앉아 버렸는 데도 있어요. 산에 맥이 끊기면 안 된다는데. 세번 칠게요. 산에 맥이 끊기면 안 된다는데 거기다 세번 칠게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단절된 거죠. 맥이 끊겼다는 건 역사의 흐름이 단절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을 빈틈을 메워주는 게 뭐야? 바로 개개인의 삶을 전파해주는 거죠. 그게 노인이 한 역할입니다. 위로 오를수록 노는 없어지고 등성이를 깎아서 일군 밭이 층계처럼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밭의 끝에 끝난 곳엔 아카시아의 덤불도 끝나 있었고 시로라이 같은 물줄기도 땅 아래로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줄기가 땅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니까 물이 처음 나오는 데인가 보지. 그죠? 발원지인가 봐. 물이 나오는데. 다만 축축한 땅 위에 썩은 나뭇가지와 함께 물때가 푸른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청년의 묘일 텐데, 청년 아버지의 묘일 텐데, 당연히 청년 아버지 묘지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지에 물이 들어오는 거, 수맥이 흐르는 거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올 수가 없는 데야.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거겠지? 묘지로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숨겨야 했던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 여기가 최적 공간이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아카시아가 자꾸 많다고 합니다. 아카시아는요, 뿌리가 엄청 깊대요. 이게 있으면,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간답니다. 깊이. 그래서 무덤 주변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지 않는답니다. 없는 데로 간대.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무덤을 해서 이렇게 묻으면 어떻게 해서 이 뿌리가 이게 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없는 쪽에다 무덤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덤으로서의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할게요. 내 몸이 이러니 뭐 이거 어디 돌볼 수가 있겠나.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밭고랑위에 바짝 붙어서 땅이 겨우 알아볼 만큼 풀쓱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게 뭐야? 찬식이의 무덤이겠죠. 그죠? 그 위에 때를 입혔던 흔적이 보입니다. 때 잔디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잔디 이렇게 여기서 뿌리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게 여기 이런 데 척척 올려놓자. 이렇게 올려놓는 거잖아. 그죠? 하나하나 씹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때를 입혔던 흔적이 보인다니까 예전에 조금 관리하려고 하다가 못했나 보지. 풀이 흉하게 돋아났는데 드문드문 들꽃이 섞여 있었습니다. 멀뚱히 섰는 청년에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뭐래, 인사 올리지. 네 아버지 무덤이야 이 새끼야. 뭐 이런 말이겠지. 하고 나서 붉어진 눈으로 노인이 코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식이만 생각하면 이 배민성 노인은 눈물이 나나 봐요. 청년이 못내 어색한 형상으로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풀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 소식이 없으면 내가 이장을 할 작정이었네. 왜냐면 이 무덤을 왜 옮기냐면 아까 수맥이 흐르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친구로서 이게 해줄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몰래 다른 데 이장하려고 했나 봐. 저기 넘어 그 맞춤한 자리가 있어서 이미 정해진 자리가 있네. 여긴 물이 나서 못 쓰겠어. 수맥이 흘러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거기쯤에서 자리를 잡으려네. 니치 찬식이 옆에서 난 죽으면 그 주변에서 묻힐 거야. 노인이 웃었습니다. 웃으머니 끄트머리에 짧은 기침이 잠깐 있다 왔습니다. 자네 모친이 먼저 가시다니 자네가 이렇게 장성하고 여길 찾는 동안에 온갖 사연이 많았을 것이네. 세상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별의별 일 동그라미 땅 치고요. 아까 산이 끊기면 안 된다 해서 거기 아까 세모 쳤잖아. 그 빈틈을 메우는 게 뭐야? 별의별 일입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생각이 뒤숭숭한지 모르겠어. 에이 천상 묘를 천상 묘를 파야겠군요. 뭐 반나절이면 뭐 2장까지 끝나겠지 뭐. 처음에 내 혼자 밤에 묻었으니까. 밤에 묻었다는 건 몰래 묻었다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몰래 묻어야 했나 봐. 밤에요? 그렇지. 밤에 자네 부친 시신을 내가 아무래도 아무도 몰래 수습에다 묻었지. 나중에 다시 입관시키냐고 고생했다네. 감회장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 이제 정식으로 묻었나 봐요. 언덕 위에선 들판과 골짜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숲 위로 지붕들이 보이는데 일자 기와집들이 한눈에 보였고 높다란 나무가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선을 주고 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그 감나무집인가요? 감나무집 아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모친의 시가였다네. 아주 깔끔한 분이셨지. 그러니까 청년 니네 아버지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네. 그죠? 자네 모친의 시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두 분의 그럼 고향은 아니네요? 내 고향도 아닐세. 아주 옛날에 내가 젊어서지 학교를 해본다고 내려와서 주저앉았다네. 자네 부친이 여기 온 건 그 일 때문이었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좌익 활동 중에서 계몽 활동 이런 걸 했나 봐요.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그 친구는 잘못 어울렸어. 친구와 잘못 어울렸어. 뜻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잘못 어울렸다 이런 걸 봤을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청년은 땅과 구별할 수 없는 비스듬한 묘를 물끄러미 바라다 봤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이건 청년의 아버지죠. 은근한 정분이 난 걸 나도 몰랐단 말이야. 은근한 정분 아까 얘기했었죠.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과부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청년의 아버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지금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인습에 의하면 과부가 재혼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밖에 난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서 그 남자라는 놈이 사회주의 운동을 해요? 그래서 빨갱이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쫓아버렸나 보죠. 그래서 어딨지? 어머님이 여기 떠나시던 얘기는 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있네.
새벽이던가? 그이는 머리를 감추냐고 수건을 깊숙이 쓰고 있었어. 아, 이거 아니구나. 새벽이던가. 그이는 머리를 감추냐고 수건을 깊숙이 쓰고 있었어. 자네 부친이 그 꼴을 당하고 이틀 만인 거야. 그 꼴을 하는 건 자네 부친이 아마 죽을 거야. 그러고 이틀 뒤에 쫓겨납니다. 시댁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죽은 자는 언제나 젊고, 그죠? 아, 찬식이는 죽었잖아. 찬식 아빠는. 그 사람 젊은 시절로 있죠.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초가 더 심한 거죠. 왜냐면 네 남편 빨갱이지? 이거 빨갱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차별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고초가 더 크겠죠. 청년이 훌훌 털어버리는 것 같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에이, 내려가시죠. 어두운데요. 그러니까 우울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가자는 거죠. 그러지 그럼. 초롱초롱하게 나타난 별빛과 저녁바람을 대하니 문득 초가을이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돌려 몇 번이나 밭고랑 너머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예전에 이 밭터가 그 집 봉발이었다네. 그 녀석은 다쳐가지고 숨어 있었잖나. 근데 총든 자들이 와서 잡아갔어. 그럼 아까 친구 잘못 어울렸다, 총든 사람이 잡아갔다, 이런 걸 유추해 볼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구나. 근데 사회주의 운동이라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계몽 운동을 한 겁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피해 살아온 사람이라네. 우리네가 모두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직접 가담했고, 나는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소극적으로 살아온 거야. 그들은 완전히 어두워진 신장놀로 나섰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득하게 먼 데서 놀러 나간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기다란 고함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무렵에 여긴 쑥밭이 되었다네. 나도 이룬 건 많아. 까마꿀도 저쪽 모랫말로 이사해 버렸으니까 여기서 나도 살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너 빨갱이 그놈이랑 친구였지,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해가 있는 거지. 남의 동네가 재미지. 두 사람은 고개 위에서 처마 끝에 달린 등이 흔들리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전깃불이 환히 번져 있었고 남자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주막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손님들이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깥 텐마루에서 조용히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상에 들어오자 노인은 아내의 만류에도 마다하고 술을 청했습니다. 취한 노인이 먼저 자리에 들고 청년은 오락가락 시오리 끼린 읍내에 나가서 한지와 송판을 사왔습니다. 한지와 송판을 사온 이유는 뭐냐면, 한지는 왜 사왔어요? 송판을 밑에다 깔고요. 그 다음에 이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골을 이제 걷어올 거야. 근데 소설 속에서 그 유골 파내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팠더니 아버지의 머리카락이랑 뼈가 남아있어요. 까만색 머리카락이. 그래서 그거를 타서 송판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뼈들 이렇게 맞춰놓고, 송판 위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이장한 거야.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좀 오래가 되니까 흙이 좀 흑화돼서 검은빛이 납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방금 화장해서 왔잖아. 그래서 노란빛이 납니다. 노란빛이 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합쳐서 넣었더니 조금 불그스름한 빛이 납니다. 검은색에 노란색 합쳐지면서 불그스름한 빛이 나요. 그 빛이 뭐냐면 아까 여기 끊어진 산 사이에 붉은 빛 있죠? 요거. 그러니까 한의 빛이 거기서도 보입니다. 자, 또 해볼게요. 또 청년은 노인 옆에 나란히 누워 이리저리 수척였습니다. 언제 깼는지 노인이 또 중얼거립니다. 물소리를 듣는다면 잠이 온다네. 네. 하고 나니 정말 도란도란 흘러가는 주막 옆에 시냇물 소리가 고즈넉히 들려왔습니다. 저수지의 숨은 밑에 새어나와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물이었습니다. 청년은 꿈에 수많은 말의 무리가 구름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끝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말, 어떤 건 흰 말, 얼룩말들이 팽팽한 궁둥이가 햇볕에 번쩍이고 끝도 없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뭘까? 역동적인 말의 모습이죠. 그걸 통해서 뭘 한다? 개개인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역사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것들. 드디어 말굽 소리는 멀리 가고 일렁이는 먼지와 아주 차츰차츰 가라앉았습니다. 마홍경의 유리알을 통해서 지평선이 나타났습니다. 숫자와 좌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방 어디에나 똑같은 산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즈넉한 산천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아주 커다란 산천의 줄기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대 담론을 통해서 기록된 역사입니다. 인기척 없는 들판을 바라보느라면 그때마다 초조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다시 말이 달려가고 들판이 보이고 하는 장면이
거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이제 2장을 하고 내용이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전체 내용. 요놈은 문제를 슬쩍 한번 좀 풀어야겠어요. 22에서 25번 지금 풀어볼게요. 출발! 자, 요놈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놈은. 자, 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대요. 청년은 아버지 묘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고수한다? 무관심한 태도를 고수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거기다 삼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땡. 청년은 노인을 통해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아버지 얘기는 처음 들었죠. 근데 어머니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떠날 때 이 얘기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야, 이게 얍삽하다 이거. 그죠? 아버님 얘기는 처음 들었지만 어머니 얘기는 일정 정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청년 어머니의 과거 행적에 대해 연민을 드러냅니다. 그죠? 오케이. 정답이었고요. 청년 어머니는 노인의 일에 관여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관여한 거겠지. 그 다음 5번. 노인은 청년 부친의 죽음을 초래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그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했으니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23번. 가를 참고하여 A를 이해했답니다. 꿈인 분. 환상을 통해 꿈이니까 좋아요. 현신을 회피하려는 청년의 무력감과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꿈의 장면마다 서술자가 개입했다. 이 소설은 가만히 보면 되게 대화 형식으로 나옵니다. 서술자의 개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땡. 3번. 다양한 말의 빛깔을 제시하여 노인과 청년의 갈등, 노인과 청년은 싸운 적이 없어요. 갈등 땡. 초조한 심리를 제시하여 청년이 자신의 부모의 재회를 기원한다고요? 죽었다니까 지금. 땡. 5번 정답이죠.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대비됐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사연을 통해서 역사를 인식하게 됐죠. 청년은 몰랐거든요. 이 전쟁의 이면에 감춰진 역사를 알게 됐어요. 다음 24번은 합장이고 니은은 수습이랍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혼자 몰래 했던 게 수습이죠. 합장은 청년이 노인을 찾은 목적입니다. 맞아요. 엄마의 유언이었어요. 2번 수습은 노인이 동네 사람들 몰래 했죠. 오케이. 합장은 수습이 이루어진 곳에서 행해진다? 아니죠. 얘는 지금 어떻게 써? 아까 2장을 해서 거기서 합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 틀렸죠. 땡. 그 다음 합장은 청년이 2장의 수습의 경위를 알게 되는 계기로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합장은 청년 어머니의 소망을 나타내고 유언이었으니까 수습은 청년 아버지의 비극적 삶일 겁니다. 오케이. 다음 25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청년이 노인을 만나는 장면의 대화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말 줄임표는 드러내기 어려운 사연을 꺼리는 두 인물의 작중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그렇겠지. 동네 것들 만나면 번거로운다. 이런 걸 통해서 세 번째 줄 현실에서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3번 좀 볼게. 흙과 돌더미가 드러나는 척박한 야산과 산의 맥이 끊기면 안 된다. 이건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건데 이 산맥은 커다란 줄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거대 담론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안 돼. 개인의 삶을 우선시한다. 그게 아니죠. 그죠? 거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큰 줄기를 보는 역사의 기록이죠. 근데 그 큰 줄기를 보는 역사에서 개인의 삶이 그 틈틈을 메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지.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걸 우선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부족한 부분은 개인의 역사로 틈틈이 메워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도 틀렸고요. 4번 고초를 겪고 감나무 집에서 떠나게 된 청년 어머니의 일은 개인의 정념을 억누르는 인습에 의해 훼손된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별의별 일 중, 그죠? 그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 일이니까 별의별 일이겠죠? 총든 자들이란 표현은 청년 아버지가 이념의 대립으로 벌어진 전쟁이라는 역사의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요런 작품이 수능 특강에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자, 연계, 유사. 자, 유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내용,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의 빈틈을 메워줘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자, 우리 거에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대 흐름의 거대 줄기, 담론,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어떤 빈틈을 메워야, 빈틈을 메워라. 빈틈. 개인의 어떤 역사, 자, 괜찮아?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커다란 줄기가 있고, 커다란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써? 빈틈을 메워야 한다. 빈틈을 메워야 한다. 이제 요런 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특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좀 나와 있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특에서는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역사적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서로 좀 나눴어요. 문학 작품. 역사적 사료는 역사책 같은 거겠죠? 역사책 같은 거는 뭐야? 어떤 사실에 주목한대요. 이놈은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이면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역사적 사료, 역사책이고요. 문학 작품은 뭐해서 어떤 숨겨진 진실에 주목을 한대요. 그러니까 또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중시한대요. 의미나 가치를 중시한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와 나만의 시간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써요? 김일병이 주대일을 끝까지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역사적 책에서는 그거 안 나오죠. 근데 김일병이 했던 그 행동은 그 의미와 가치가 뭐겠냔 말이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다움이라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학작품은 그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거나 숨겨진 진실에 주목을 한다면 역사책은 사실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특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능 완성과 비교를 하면 역사적 사료에 해당되는 게 뭐야? 거대 담론을 통해서 커다란 줄기를 기록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숨겨진 진실이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는 건 개개인의 별의별 일이겠지. 그죠? 요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놈도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겠구나. 자, 이거 뭐가 기억나요? 좀 봐야겠네. 그래, 좋아. 좀 봐보자. 자, 전반부부터 해볼게요. 요것도 흔한 작품은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아주 뭐 흔치 않습니다. 자, 이건 공간에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랑체에는 주로 누가 사냐면요. 조부가 기거합니다. 조부가 기거하고 있어요. 조부는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봉건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여사랑체 말고 쌍죽정이라는 곳에는요. 쌍죽정이라는 곳은 누가 살고 있냐면 조부의 아들인데 서자입니다. 서자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야. 나에게는 숙부입니다. 숙부가 기거해요. 근데 이 조부는요, 그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면 필제라는 애입니다. 필제. 그래서 이 필제의 교육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합니다. 필제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갈등을 해요. 조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전통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통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이 집안을 대대로 연결해서 이어가면 됩니다. 근데 쌍죽정에 기거하는 숙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통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필제를 놓고 나서 조부는 어떻게 하냐면 전통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전통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쌍죽정에 있는 숙부는요. 보통 교육을 시킬 거야. 신식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뭐 하냐면 필제의 따은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따은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통교육을 시키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놈의 새끼가 그걸 자르면 어떡하냐고, 너는 자식도 아니라고, 이런 천한 출신이 뭐예요? 천한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했더니 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숙부의 입장에선 또 가슴에 상처입니다. 즉 서자 출신으로 해서 집안의 인정을 못 받고 살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천한 것을 내가 데리고 아들이라고 살았더니 나한테 대하는 게 이것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더 큰 상처겠죠. 일단 조부는 화병에 걸린 겁니다. 화병에 걸렸고요. 그러면 쌍죽정에 있는 숙부는 어떻게 하냐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요. 그래서 얘네 집은 되게 크거든요. 그 옆에 항암정이라는 정자에 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항암정이라는 정자로 가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이유는 뭐냐면 적서차별에 대한 그 아픔이겠죠. 적서차별에 대한 아픔이겠지. 이거를 쌓여 오다가 이제 한 번에 터져서 자살을 한 거야. 이 자살 소식이 들리자마자 누가 죽어? 숙모가 바로 따라 자살합니다. 숙모의 자살. 자, 왜냐면 얘는 지금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집안에서의 숙모의 역할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 화병에 걸린 화병에 걸린 거시기 누구냐 이거? 조부는요 2달 후 사망합니다. 2달 후 사망을 할 거야. 이건 자살은 아니고 자연사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또 어디에 사냐? 나는 사우정이라는 곳에 삽니다. 얘네는 엄청 부자입니다. 집이 한 칸, 두 칸이 아닌 거야. 사우정에서 얘는 필제, 나입니다. 필제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우정에 살고 있는 필제는요, 할아버지가 싫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숙부가 싫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조화롭게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통적 가치와, 즉 조부를 통한 전통적 가치와 그 다음 또 누구겠어? 숙부의 근대적 가치겠죠. 근대적 가치를 조화로움을 추구합니다. 조화로움을 나름대로 추구해봅니다. 전통적 가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사이에서 조화로움을 추구하지만 필제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화로움을 추구했던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부가 유언을 합니다. 조부의 유언.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필제에게는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너는 이 집안의 장손이다 라고 합니다. 자, 너는 종갓집 장손이다 라고 합니다. 종갓집 장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겠죠.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태식이가 나옵니다. 태식이. 김태식입니다. 태식이도 김씨의 씨앗이야 라고 합니다. 김씨의 씨앗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태식이는 누구냐? 아니야. 조부가 이제 나이 어린 종이었던 여자애를 데려와요. 그래서 걔 사이에서 태어난 애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부인인지도 몰라.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첩 중에 하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할머니는 조부가 죽으면서 저런 유언을 했지만요.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할머니는 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까지 걸어주지 않고요.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이 싫어합니다. 왜냐면 할머니 입장에서의 자식은 누구냐면 필재 아빠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 자식이니까 그게 누구야? 필재만이 내 아들이죠. 그죠? 손자지만 이게 내 아들 라인이야. 그 나머지 것들은요. 다른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철저하게 외면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재 자신도요.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인의 딸인 길려를 사랑합니다. 길려가 하인의 딸이야.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어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요. 이 종갓집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큰 게 없지만 예전에는요. 종갓집이 뭘 종갓집이라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누가 전주 이씨야. 그럼 전주 이씨면 여기 하나 조상이 있겠죠?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렇게 자식을 막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 장손 있죠? 전주 이씨의 장손 얘. 또 얘도 어떻게 써? 자식을 막 낳겠죠? 얘네들도 막 자식을 낳을 거잖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종갓집 장손은 여기에서 요 중에서 장손에 다시 장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대대에 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종갓집에는 집성촌입니다. 여기에 왜 전주 이씨냐면 전주의 이씨가 다 사는 거야. 다 모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주 이씨의 가장 우두머리 장손이라면 여러분은 다 나의 어떻게 다 친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지역에서는 법인 거야. 내 말이 그 지역에서는 뭐야? 일종의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주이 씨 누구의 사촌 누구의 친구의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든 끄트머리 연결해야 돼. 그래야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어. 이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안동에 가시면 권씨가 집성촌이 있답니다. 아직도 안동 권씨가 있대요. 우리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보면 걔가 안동 권씨잖아. 그죠? 그 안동 지방에 옛날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도 많이 나왔고요. 나라에 어떤 기강을 세웠던 사람도 많아요. 그죠? 거기 누구야, 에이씨. 누구지? 어쨌든 많아요. 그래서 거기 집성촌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안동 권시의 안동 지방에는 국회의원이 누가 돼요? 권씨만 된답니다, 권씨만. 김씨, 현씨 나오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냐면 안동 권시 집성촌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찍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대단했겠냐. 그죠? 그러니까 신분제는 폐지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종갓집 장손, 종갓집 사람이고 쟤는 하인이야. 이게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이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사랑을 했더니 젠장을 종갓집의 전체가 종친들이 반대합니다. 종친들의 반대가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나누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왜냐면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기득권에 100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하나 가면 어떻게 써? 80밖에 안 되면 20을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종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친들도 장손은 아니지만 내가 기득권을 10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다시 길려 같은 하인의 딸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 얘한테도 기득권이 나눠지게 되죠? 그럼 자기 지분이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가 들어오는 걸 철저히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숙부의 명을 따라서 서울에 가서 이제 신식교육을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구도 돌아가자면 조부도 죽고, 그 다음에 숙부 죽었고, 숙모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도 자연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이 펼쳐지는 거야. 여기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로 가볼게요. 후반부. 필재인 나는 어디로 갔냐면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는 누가 중심이냐면 태식입니다. 태식이.
태식이는 정확히 말하면 종갓집 장소는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첩의 아들이니까 정확히 종갓집 장소는 아니고 태식이의 엄마는 어디 갔냐? 아까 종의 딸이었다고 그랬잖아. 걔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안엔 태식이만 남아요. 태식이만. 그러면 태식이는 이 집의 장손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면 필자가 서울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태식이는 뭐가 가장 싫을까?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자, 종갓집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종갓들 안의 나무가 있어요. 일종의 우리 현대식으로 하면 랜드마크처럼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있잖아. 그것처럼요. 이 태식이의 이런 무슨 김씨는요. 그 종갓집에 엄청난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보면 그거 태식이네 집, 필체네 집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태식이는 이게 뭐로 떠오르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그간에 적서차별을 했던 거, 서름을 줬던 게 이게 응어리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댕강 베어버려요. 베어서 이 나무를 팔아요. 팔아버립니다. 지긋지긋하겠죠. 팔아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종친들이 난리 나가겠죠. 그거 왜 팔아? 하겠죠. 아니 내 거 내가 파는데 왜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팔아버려요. 자, 그러다가 태식이는 뭐를 선택했을 것 같아? 자, 얘는 문학작품은 그 의미와 가치라고 했잖아.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데 한국 전쟁은 어떻게 해요? 역사책에서 뭐라고 나와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김일성에 남침을 했다 이렇게 이 역사책이잖아. 문학작품은 그게 아니야.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면에 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까를 이 작가가 쓴 거야. 얘는 어떤 거냐면 북한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자고요.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잖아. 그럼 왜 이 우리나라가 이게 두 개로 동강 나눠졌을까? 물론 뭐 역사책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이게 나눠졌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 작가는 뭐에 초점을 두냐면 유교적 봉건주의에 초점을 둡니다. 유교적 봉건사회에선 적서차별이 그게 뭐야? 법이었죠? 진실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자들은 항상 아픔을 겪겠죠? 그럼 걔네가 이제 혼란기에 선택하는 게 뭐겠냔 말이야. 사회주의를 선택하죠. 왜냐면 북한은 지금 뭐가 없냐면 족보 자체가 없답니다. 우리는 사용하진 않지만 족보는 있잖아. 남한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잖아. 북한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해? 사회주의 운동을 합니다.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서 북한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퍼질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퍼진 건 봉건주의의 어떤 유교적인 질서. 그거에 대한 반감이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누가 했어? 길려가 선택하는 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실패했죠. 왜? 그놈의 유교적인 봉건주의잖아. 그러니까 얘가 선택한 건 뭐야? 사회주의죠. 얘도 사회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태식이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인민군이 쑥 들어왔어요. 기세 등등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인민군이 이제 고립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고립되면서 얘가 어디로 가?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근데 어떡할까?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지 않겠지. 지긋지긋한 걸 또 없애버립니다. 뭐? 집을 없애요. 어떤 집? 조금씩 사랑채. 사랑채. 그죠? 사랑채 하면 누가 떠올라? 조부. 사랑채 하면 할머니 떠오르잖아. 그래서 사랑채를 아예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너무 커서 다 불이 나진 않아요. 얘를 불을 질러요. 자, 그리고 나서 산속으로 빨치산이 된 거지. 그죠? 자, 여기 도망갑니다. 자, 그때 길려도 어떻게 해요? 국군이 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 태식이를 따라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종친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냐면 종가에 뜰 나무를 팔아버렸지. 그 다음에 사랑채도 불타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서울에 가서 누굴 데리고 와? 필제를 데려옵니다. 네가 와야겠다. 이 종갓집 장손이 와서 이걸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옵니다. 왔더니 이제 누구냐면 필제. 자, 누가 올 거냐면 필제가 왔다는 소식에 길려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길려는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사회주의 운동을 했으니까 못 나와요. 그러다가 필제가 있는 사우정에서 밤에 몰래 와요. 그래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합니다. 유서를 남깁니다. 제가 눈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서 없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필제의 입장에선 이 모든 근원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비극의
근원은 뭘까 고민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갓집입니다. 문종을 나누고 문파를 나누고 너 무슨 현씨야, 너 무슨 김씨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나누는 것 때문에 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누군데? 나가 아니라 누구? 길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또 숙부. 그 다음 또 누구? 숙모. 그죠? 여러 사람들, 태식이 다 이런 피해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필제가 선언을 합니다. 뭘 선언할까? 집 팔아요. 그렇죠. 종갓집 있죠? 이것을 해체. 팔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반대? 종친들. 종칠들이 반대하겠죠. 왜냐면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나는 필제 아버지의 친구의 친구야 하면서 이거 먹고 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필제 아버지의 뭐야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애가 있는데 종갓집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종친들이 어떻게 기득권이 사라질게 두려워서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체 얘기다. 즉 한국사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건 유교적 봉건 사회가 그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니겠느냐. 거기서 아픔을 겪었던 어떻게 써요? 어떤 서자 출신들, 그 아픔을 겪었던 하인 출신들, 얘네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사회주의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즉 얘는 어떻게 해서 숨겨진 진실에 주목하는 그런 작품이었군요. 이게 뭔데? 종갓집. 아니에요. 뭐라고? 그렇죠. 고가입니다. 고가. 자, 정한숙의 고가라는 작품이었고요. 고가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옛날 집이지만 사실은 이게 옛날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야? 종갓집을 의미합니다. 종갓집이고요. 유교적 봉건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은 그리 좋은 게 아니야. 역사책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죠. 봉건 사회의 피해로 인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역사책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문학작품에서는 그런 숨겨진 진실에 주목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우리 순호안성에 배우면 바로 뭐야?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들이겠죠? 그죠? 야, 여기 하나 슬쩍 나왔더라. 그 다음에 하나, 이게 그럼 어디 있죠, 이거? 이건 어디 나온 거야? 수특에 갈래복합 몇 번? 7번. 10강. 갈래복합 10강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갈래복합이니까 소설이 하나 있으니까 모두 하나 또 있겠지? 자, 이번엔 시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신석정의 들길에서. 아니에요. 자, 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이 나옵니다. 산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어떤 자연 현상의 어떤 아름다운 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 속에서는 그거보다는 인간 역사의 증인입니다. 인간 역사의 증인 역할을 해왔대요. 산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도 알고 있고요. 그 산은 또 우리의 뭘 알아요?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고요. 과거와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뭐를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미래의 모습을 간직합니다.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산이래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곳은 모두 다 되게 긍정적인 속성을 가졌군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산이라는 놈은 그냥 아득한 어디가 보자. 아득한 하늘. 아늑이 아니라 아득한 하늘을 꿈꾸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득한 하늘을 꿈꾼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어떤 공허한 이상을 품는 그런 산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산이라는 건 어떠냐? 이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에 경험한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 하늘을 보는 거지 아늑한 하늘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먼 하늘은 존재하는 거야. 현실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이거를 바라보는 산이랍니다. 저쪽에 공허한 이상을 나온 거라면 얘는 현실에 바탕을 둔 이상입니다. 요거는 현실에 바탕을 둔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산은 과거의 우리 모습을 알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산은 과거를 넘어서 현재의 모습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먼 하늘입니다. 먼 하늘. 그래서 뭐야? 산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써?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산이. 그래서 나도 산처럼 나도 알고 있답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많은 거예요. 역사의 모습을 나도 안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역사를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산은 알고 있다. 그렇죠. 산은 알고 있다가 같이 실렸습니다. 둘 모두 다 뭐냐면 어떤 사실에 주목이 아니라 바로 숨겨진 진실에 주목하는 것 또는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능 완성과 너무 비슷하게 같이 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수능 완성할 때 유사 작품을 하나 슬쩍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에 주목했던 유사 작품이 있었어. 뭐 해줬죠? 뭐라고요? 원래 제목은 특별한 직분을 상징합니다. 특별한 직분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완전 아니요. 맞아요. 권력의 도구이자 뭐야? 감시기구였죠? 감시기구였습니다. 이런 의미로 썼죠. 즉 특별한 직분을 상징하는 거. 여기에 완장이죠. 반장, 뭐 주번 이런 거 써있잖아. 그죠? 하지만 그 완장의 의미는 뭐야? 바로 권력의 도구이자 그다음 사람들에 대한 감시 도구였죠. 누구 거라고 했죠? 흥길이? 그렇죠. 윤흥길 거였습니다. 윤흥길의 완장도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면 임종술이 저수지 관리하잖아. 저수지 관리를 하는데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써? 완장을 채워주니까 다 굽신굽신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저수지가 누구 거? 관리자가 아니라 내 거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써? 저놈을 내쫓으려고 내쫓으려는데 내쫓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 어떻게 했죠? 얘는 그렇죠. 저수지에 물을 빼버리죠. 얘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저수지가 없어지면 얘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저수지에 물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저수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뭐가 같이 떠내려가? 완장이 같이 떠내려가는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체크해 주신다. 안녕하세요.